그날 밤 뒷문으로 들어온 그 남자를 알아봤어야 했어요. 낡은 국밥 한 그릇이 30년 전의 약속을 깨웠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저 화만 냈던 거예요. 밤 11시가 넘은 동네 골목은 고요했어요.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춘혼의 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은 40년 세월만큼이나 발에 있었어요. 여보, 이제 불 끄고 들어가요. 아내 영희가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말했어요. 65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아직 멀었어. 바닥도 안 닦았잖아. 박춘호는 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등이 조금씩 굽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방 한쪽 구석에선 국물 끓는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40년간 끓여온 그 냄새는 이제 춘호의 몸에 배어 집에 가도 따라왔죠. 손님도 예전만 못하고 재료값은 자꾸 오르는데 춘호가 중얼거렸어요. 영희는 대꾸하지 않았죠. 30년을 함께 가게를 지켜온 그녀는 남편의 투덜거림이 사실은 걱정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삐걱.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춘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또 왔군.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해진 코트, 더러운 수염, 핏기 없는 얼굴.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노숙자는 익숙한 듯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죠. 아니, 또 왔어? 여기 공짜 급식소야? 춘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 없이 그냥 앉았죠.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당신 그만해요. 배고픈 사람인데. 영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남은 국밥 한 그릇을 덜어냈죠. 왜 자꾸 그래?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음식이야. 춘호가 소리쳤지만 영희는 이미 그릇을 남자 앞에 놓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뜬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죠. 이 국물은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뭐? 춘호가 반사적으로 물었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정말. 노숙자는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먹는 모습이 보통 노숙자와는 달랐죠. 숟가락을 쥐는 자세, 국물을 뜨는 각도, 심지어 밥알을 씹는 속도까지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듯 음식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춘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뭔가 찝찝했죠.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춘호가 작게 말했어요. 영희는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글쎄요, 그냥 배고픈 사람 같은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노숙자는 국밥을 다 비우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했지만 어딘가 정중했어요. 이 국밥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요즘 보기 드문. 됐어, 나가. 춘호가 손을 휘저었죠. 노숙자는 더 말하지 않고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고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마음이 담겨 있다니 무슨 소리람. 춘호가 투덜거리며 테이블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죠. 여보, 저 사람 혹시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춘호는 노숙자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건지. 영희는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뒷모습과 오늘 본 노숙자의 모습이 점점 겹쳐지고 있었죠. 간판 불이 꺼지고 골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도 그 남자는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밤 11시만 되면 뒷문이 열렸죠. 춘호는 점점 더 신경이 곤두섰어요. 오늘도 왔네, 저 인간. 춘호가 주방에서 중얼거렸어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덜어내고 있었죠. 당신 왜 자꾸 그래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배고프면 복지관 가면 되잖아. 왜 남의 가게 뒷문으로 기어들어와? 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그릇을 들고 홀로 나가고 있었죠. 노숙자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술 냄새는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죠.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영희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파리한 뺨 하지만 어딘가 품이 있는 이마선. 저기요 혹시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춘호가 홀로 나오며 소리쳤죠. 영희는 할 말을 삼키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노숙자는 천천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정확했죠. 이 무썰기는 0.3cm 정도 되겠네요. 노숙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 춘호가 귀를 의심했어요. 무 두께가 딱 맞아요.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떫고 너무 얇으면 국물에 풀어지는데. 노숙자는 계속 국밥을 먹으며 말했죠. 국물 온도도 82도 정도 유지하셨죠? 이 정도면 재료의 감칠맛이 딱 살아나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춘호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노숙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춘호를 올려다봤죠. 그냥 옛날에 요리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어디서 배웠는데? 춘호가 따져 물었죠. 잊어버렸어요. 다 옛날 일이라. 노숙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국밥을 조용히 비우고 일어났죠. 이 집 국밥은 정직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또다시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춘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정직하다는 말이, 진심이 느껴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건지. 다음 날 저녁 단골 손님 김기섭이 들어왔어요. 55세의 택시기사인 그는 이 가게의 20년 단골이었죠.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뭐 그저 그렇지. 춘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저 사람 누구예요? 요즘 매일 보이던데. 김기섭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노숙자가 또 와 있었죠. 아, 그냥 노숙자야. 신경 쓰지 마. 춘호가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김기섭은 노숙자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이상한데요. 저 사람 먹는 거 보세요. 뭐가? 숟가락 쓰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꼭 전문가 같아요. 김기섭의 말에 춘호도 다시 노숙자를 쳐다봤어요. 노숙자는 국밥을 먹으며 눈을 감고 있었죠. 마치 음식의 모든 것을 느끼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밥 먹는 사람 처음 봐요. 김기섭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춘호는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40년 전 자신이 처음 주방에 들어갔을 때 스승이 말했던 그 말이
춘호야, 요리사는 혀로만 맛보는 게 아니야. 눈으로, 코로, 마음으로 맛봐야 해. 그때 스승은 꼭 저렇게 눈을 감고 음식을 먹었었죠. 설마.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분이 저렇게 될 리가 없어. 그날 밤 노숙자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춘호가 그를 불러 세웠죠. 당신 정말 요리사였어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 일했는데요? 여기저기요. 이제 다 기억도 안 나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왜 그만뒀어요? 춘호가 다그쳤죠. 노숙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요리가 음식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가 쓰게 웃었어요. 손님의 행복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 칼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모든 걸 버리고. 춘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투, 그 표현, 그 슬픈 눈빛. 모든 게 40년 전 자신이 알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죠. 혹시 당신, 이름이.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손을 저었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국밥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는 뒷문으로 향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어요. 문이 닫히고 춘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영희가 옆으로 다가왔죠. 당신도 느꼈죠? 영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뭘? 저 사람. 이재한 선생님 닮았어요. 춘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도 안 돼. 그분은 30년 전에 사라지셨어. 그것도 최고의 명예를 안고. 저런 꼴로 있을 리가 없어. 춘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요. 영희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그날 밤 춘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주방 보조로 들어간 20대의 자신. 차가운 칼질과 뜨거운 불 앞에서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쳤던 그 사람, 이재한. 당시 최고의 요리사로 이름을 날리던 전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진 사람. 설마 그분이 저 노숙자일 리가. 춘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영희도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있었죠. 당신 내일 한번 물어봐요. 영희가 말했어요. 뭘? 저분이 정말 선생님인지. 춘호는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 빗소리 속에서 춘호는 40년 전 스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춘호야, 요리사의 진짜 보람은 미슐랭 별이 아니야. 배고픈 사람이 내 밥을 먹고 웃는 거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박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노숙자는 매일 밤 11시에 정확히 나타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춘호는 그를 쫓아내려다가도 결국 내버려뒀죠. 영희는 여전히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 11시가 지나도 뒷문이 열리지 않았죠. 춘호는 신경 쓰이지 않는 척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자꾸 뒷문 쪽을 돌아보게 됐죠. 오늘은 안 오네. 춘호가 중얼거렸어요. 영희는 대답 없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어디서 주무실까?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신경 써? 알아서 살겠지. 춘호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12시가 됐고 1시가 됐어요. 노숙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그날 밤 춘호는 뒷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숙자는 오지 않았어요. 춘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영희는 매일 저녁 국밥 한 그릇을 더 끓였어요. 혹시 오실까 봐요. 영희가 말했지만 그릇은 매일 차갑게 식어갔어요. 사장님, 그 노숙자분 요즘 안 보이네요? 단골 김기섭이 물었어요. 글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춘호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멈춰 있었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날씨도 추운데. 김기섭의 말에 춘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춘호는 결국 뒷골목으로 나갔어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죠. 어디 가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춘호는 둘러댔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노숙자를 찾으러 가는 거라는 걸.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춘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지하도 입구. 노숙자들이 주로 있는 곳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을 헤매다 춘호는 작은 교회 앞에 섰어요. 교회 처마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죠. 저기요. 춘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노숙자였어요. 혹시 70대쯤 되는 남자 못 봤어요? 해진 코트 입고. 춘호가 물었죠. 노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여기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동사무소에서 단속한다고. 그 말에 춘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춘호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지. 겨우 일주일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건지. 가게로 돌아오니 영희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못 찾았어요? 영희가 물었죠.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정말 그분이었을지도 몰라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이재한 선생님. 춘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 없어. 그분은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야. 하지만 춘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죠. 사람은 변해요, 당신. 세상도 변하고.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만약 정말 선생님이었다면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군 거 아니에요? 춘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춘호는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20살 청년이었던 자신. 아무것도 모르고 주방에 들어갔던 첫날. 이제야는 엄격했지만 따뜻한 스승이었죠. 춘호야,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생각해. 그 사람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배고팠을지. 그럼 음식에 저절로 온기가 담겨. 스승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젊은 춘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선생님, 그런 거 생각하면 장사가 돼요? 요즘 세상은 맛있으면 장사되는 거예요. 마음이고 뭐고 손님들은 그런 거 몰라요. 춘호가 건방지게 대들었던 기억. 이제야는 슬프게 웃었었죠.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춘호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짜 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 대화 후 얼마 안 있어 이제야는 사라졌어요. 최고의 레스토랑, 최고의 명예, 모든 걸 버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죠. 어떤 이들은 말했어요. 돈 문제로 망했대. 또 어떤 이들은 말했죠. 권력자들과 싸우다 쫓겨났대.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춘호는 그때 생각했죠. 스승은 약한 사람이었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 도망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실적으로 강하게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40년이 흘렀죠. 이제 춘호 자신도 늙은 식당 주인이 됐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장사는 됐죠. 하지만 뭔가 텅 빈 기분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노숙자, 혹시 정말 스승이었다면 춘호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한 건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춘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영희도 잠을 설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늘도 찾아볼까요? 영희가 물었어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동네를 다시 돌아다녔어요. 복지관, 무료급식소, 쉼터, 노숙자들이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죠. 하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가게로 돌아왔어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냉대 때문에 그 남자가 다시는 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녁 영업 준비를 하는데 김기섭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김기섭의 얼굴이 창백했죠. 왜 그래요? 춘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김기섭은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지역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신혼 미상 노인, 한강 둔치에서 쓰러진 채 발견. 춘호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젯밤 한강 둔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현재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며. 이거 혹시 그분 아니에요? 김기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춘호는 기사 속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해진 코트가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가방. 춘호는 그 가방을 알아봤어요. 매일 밤 노숙자가 들고 오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병원이 어디래요?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모병원이요. 여기서 20분 거리. 김기섭이 대답했죠. 춘호는 앞치마를 벗으며 영희를 돌아봤어요. 당신 가게 좀 봐요. 나 다녀올게.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확인해봐요. 춘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그 사람이 아니길. 아니, 제발 그 사람이길. 춘호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죠.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춘호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오늘 한강에서 실려온 노인 환자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그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지금은 면회 안 돼요. 상태가 어떤데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춘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저체온증에 탈수, 영양실조까지.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에 춘호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분 신원은 확인됐나요?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이요. 소지품에서 신분증은 없었고요. 근데 이상한 게 간호사가 말을 이었죠. 가방 안에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어요. 요리 레시피 같던데 춘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공책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경찰이 가져갔어요. 신원 확인용으로.
춘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레시피 공책. 이재한 선생님은 항상 손으로 레시피를 기록했었죠. 컴퓨터로 하면 마음이 안 담긴다면서. 정말 선생님이신 거네요. 춘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스승.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고 냉대했던 자신. 1시간을 복도에 앉아 있다가 춘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어땠어요? 영희가 물었어요. 춘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죠.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그날 밤 춘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4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영희도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춘호는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무 하나를 썰 때도 두께를 재고 또 재었어요. 0.3cm.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두께. 국물 온도도 온도계로 확인했죠. 82도. 감칠맛이 살아나는 정확한 온도. 그렇게 만든 국밥 한 그릇을 도시락 통에 담았어요. 영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죠. 병원에 가져다 드릴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7시 중환자실 앞은 고요했죠. 춘호는 간호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어제 그 환자분 면회 가능한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10분 정도는 들어가 보셔도 돼요. 춘호와 영희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더 진했죠.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하나. 춘호는 천천히 커튼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파리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하지만 그 이마선, 그 눈매. 춘호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영희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선생님이세요. 30년 만에. 두 사람은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재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통을 열었어요. 아직 따뜻한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죠. 선생님, 제가 만든 국밥이에요. 춘호가 중얼거렸어요. 40년 동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춘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마음을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손님을 생각하라고. 근데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장사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떠나신 거죠? 영희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춘호는 계속 말했죠. 선생님이 매일 밤 오셨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 눈빛, 그 말투, 음식 대하는 태도. 다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화만 냈어요. 쫓아내려고만 했어요. 춘호는 이재안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죠.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의사가 물었죠. 네, 제자입니다. 춘호가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노숙 생활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회복 가능성은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많으셔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춘우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영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가방에서 나온 공책인데요. 경찰이 신원 확인차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의사는 낡은 공책을 내밀었죠.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춘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어요. 가죽 표지는 낡아서 거의 해져 있었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선생님의 필체가 보였죠. 1985년 3월 12일. 오늘 새 제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박춘호.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죠. 모두 레시피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죠. 춘호에게 갈비찜 비법을 가르쳤다. 서툴지만 정직한 아이다. 오늘 춘호가 처음으로 손님에게 칭찬을 들었다. 기뻐하는 모습이 귀엽다. 춘호는 기술은 빠르게 배우지만 아직 마음을 담는 법을 모른다. 시간이 필요하다. 공책은 춘호의 성장 일기였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춘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 장. 1995년 8월 3일. 오늘 춘호와 크게 다퉜다. 춘호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자신이 선생님께 했던 말들. 선생님,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요즘 세상은 명예가 전부예요. 미슐랭, 방송, SNS. 이런 걸 해야 살아남아요. 마음이고 뭐고 그런 건 배부른 소리예요. 선생님은 그때 슬프게 웃으셨죠. 춘우야, 넌 아직 모르는구나. 진짜 요리사의 보람이 뭔지. 그리고 며칠 후 선생님은 사라지셨어요. 모든 명예, 모든 레스토랑, 모든 걸 버리고 공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춘우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세상이 그를 가르칠 것이다. 언젠가 그도 알게 되길. 진짜 음식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춘우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선생님, 영희가 남편을 껴안았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부터 춘우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마다 새로 끓인 국밥을 가져갔죠. 이재아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춘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무 두께를 0.3cm로 정확히 맞췄어요. 춘우가 침대 옆에서 말했죠. 국물 온도도 82도로 맞추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춘우는 매일 선생님께 말을 걸었어요. 마치 대답이 돌아올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 춘우는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선생님이 적어놓은 레시피 하나하나를 읽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모든 레시피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적혀 있다는 것을.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춘우가 중얼거렸죠. 제가 왜 40년 동안 국밥집을 할 수 있었는지, 손님이 줄어도 장사가 안 돼도 왜 불을 끄지 않았는지, 그게 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걸 잊고 있었지만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영희가 물 한 컵을 가져왔어요. 당신 좀 쉬어요. 일주일째 집에도 안 가고. 괜찮아요.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요. 춘우가 대답했죠. 40년 동안 멀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라도 곁에 있어야죠.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침대를 지키며 기다렸죠. 기적처럼 선생님이 눈을 뜨기를.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재안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마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춘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국밥을 끓여왔고 매일 선생님께 말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춘호가 침대 옆에서 졸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손에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춘호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죠. 이재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춘호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재안의 눈꺼풀이 떨렸죠. 그리고 가느다란 틈으로 눈이 보였어요. 춘호는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저예요. 춘호예요. 이재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춘호야.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재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손의 온기가 느껴졌죠. 춘호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깨어나셨어요. 눈을 뜨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검사가 시작됐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 말에 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희가 달려와 남편을 안았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안은 완전히 눈을 떴어요. 춘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선생님 어떠세요?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재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춘호를 보는 그의 눈빛은 따뜻했죠. 춘호야, 내 국밥 맛있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춘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재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일부러 숨겼어.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춘호가 물었죠. 이재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훌륭한 스승도 아니었고 성공한 요리사도 아니었으니까. 선생님,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내 국밥을 먹고 알았어. 이재안이 계속 말했죠. 내가 지키고 있더구나. 내가 못 지킨 그 약속을. 마음을 담은 음식, 사람을 위한 요리.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잊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40년 만의 화해였어요. 이재안은 사흘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약했죠. 춘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영희가 만든 죽과 국밥을 번갈아 가져왔죠. 오늘은 영희가 직접 왔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재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춘호 옆에 항상 있던 그 밝은 아가씨.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다시 뵈니 꿈만 같아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과거의 추억들, 웃었던 순간들. 하지만 아무도 30년 전 그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이재안의 몸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춘호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여전히 묻지 못한 질문들이 있었죠. 왜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는지, 왜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는지. 어느 날 저녁 춘호는 혼자 병실을 찾았어요. 영희에게는 먼저 가라고 했죠. 이재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선생님, 춘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왜 떠나셨는지. 이재안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춘호야,
너 기억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운영하던 레스토랑. 기억해요. 미슐랭 3스타였잖아요. 이재아는 쓰게 웃었어요. 그래, 최고의 영예였지. 하지만 춘호야, 그게 지옥이었어. 선생님, 춘호가 놀라서 쳐다봤죠. 매일 권력자들이 왔어. 정치인, 재벌, 연예인. 이재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러, 거래를 하러, 뇌물을 주러 온 거야. 어느 날은 국회의원이 왔어. 이재안이 계속 말했죠. 특별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방송국 사장을 접대한다고. 그래서 거절했어. 우리 식당은 예약순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니? 춘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다음 날 세무조사가 나왔어. 이재안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리고 보건소, 소방서, 식약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군. 결국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어. 선생님, 춘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 이재안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서. 알고 보니 경쟁 식당에서 스카우트한 거였어. 내 레시피를 훔쳐가기 위해서. 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이 변했다는 거야. 이재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권력자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게 됐어. 매운맛을 줄여달라, 간을 더해달라, 이건 빼달라, 저건 더해달라.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 하인이 된 기분이었어. 선생님, 춘호의 목소리도 떨렸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 이재안이 춘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기업 회장이 왔었지. 정말 거만한 사람이었어. 음식을 한 입 먹더니 뱉더군. 이게 뭐냐고, 개밥보다 못하다고. 그러면서 지폐 뭉치를 던지더라. 이재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요리 학원이나 가라고. 내 요리는 돈값도 못한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 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요리하고 있었다는 걸.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 식당, 명예, 미슐랭 별. 이재안이 말을 이었죠. 그리고 떠났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30년 동안 전국을 떠돌았어. 가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춘호야, 이상하게도 그때가 더 행복했어. 어떻게요? 춘호가 물었죠.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만났거든. 이재안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가난한 학생들. 그들에게 밥 한 끼 해주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하고 싶었던 요리가 이거였구나. 춘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재아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부끄러웠어, 춘호야. 선생님이 뭐가 부끄러워요? 춘호가 소리쳤죠. 넌 나한테 말했잖아. 세상은 명예가 전부라고. 이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나는 그 명예를 다 버린 사람이야. 실패자지. 도망친 사람이고. 아니에요. 춘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선생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춘호는 일어서서 소리쳤죠. 선생님이 옳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40년 동안 저는 돈만 쫓아왔어요. 손님보다 장사를 생각했고 마음보다 기술을 우선했어요. 춘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 국밥집에는 단골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그냥 싸니까 오는 거지. 제 마음을 느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춘호야. 이재안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셨을 때
춘호가 계속 말했죠. 선생님은 제 국밥에서 마음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아, 나는 아직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구나.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춘호는 이재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몰라봤어요. 쫓아내려 했고, 화를 냈고, 냉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춘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이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춘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춘호야, 고개 들어. 이재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를 가르쳐 준 건 너였어. 선생님, 30년 동안 떠돌면서 나는 의심했어. 이재안이 말했죠. 내가 가르친 게 맞았을까? 세상은 결국 힘과 돈이 지배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내 국밥을 먹고 확신했어. 아직도 마음으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내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춘호는 소리내어 울었죠.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후회,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재안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호가 물었죠. 이재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글쎄, 나는 갈 곳이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춘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 가게에 오세요. 다시 같이 요리해요. 선생님과 함께. 춘호야, 나는 이제 늙었어. 칼도 제대로 못 들어. 이재안이 자신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모시겠어요. 춘호의 눈은 간절했어요. 선생님,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이 국밥 끓이고 같이 손님 맞이해요. 제발이요. 이재안은 춘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죠. 정말 괜찮겠니? 이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춘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오시는 거. 이재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신세 좀 지마. 춘호는 벌떡 일어나 이재안의 손을 잡았어요. 신세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감사하죠. 그날 밤 춘호는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요. 정말요? 영희의 목소리도 기뻤죠. 그래요. 퇴원하시면 같이 가게에서 일하시기로 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영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춘호는 꿈을 꿨죠. 40년 전 주방에서 선생님과 함께 요리하던 모습. 이번엔 악몽이 아니라 따뜻한 꿈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재아는 퇴원했어요. 춘호와 영희가 함께 병원에 왔죠. 선생님, 집에 가요. 춘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재아는 병원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유로운 공기였죠. 세 사람은 함께 가게로 향했어요. 춘호네 국밥집. 40년 전 이재안이 춘호에게 심어준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이제 다시 함께할 곳.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재안은 멈춰 섰어요. 익숙한 국물 냄새, 낡은 테이블, 오래된 주방. 춘호야. 여긴. 이재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집이에요. 춘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은 곳이에요. 이재아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큰 솥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죠.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어요. 이재아는 눈을 감고
그 향을 맡았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춘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거야. 이재한이 중얼거렸어요. 권력도 명예도 미슐랭 별도 없지만 마음이 있는 음식, 사람을 위한 요리. 춘우는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이제 같이 지켜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재한이 가게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주방 한쪽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하지만 점점 손이 근질거렸어요. 춘우야, 그 무는 조금만 더 얇게 썰어봐. 이재한이 조언했어요. 국물간도 지금보다 0.5도만 더 높여보고. 춘우는 선생님의 말을 하나하나 따랐죠. 신기하게도 맛이 달라졌어요. 더 깊고 더 부드러워졌죠. 영희도 주방에 들어와 함께 일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드는 국밥은 전과 달랐어요. 단골 김기섭이 첫 번째로 알아챘죠.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왜 이래요? 김기섭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가요? 춘우가 물었죠. 더 맛있어요. 뭔가 깊은 맛이 나는데? 김기섭은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음미했어요. 이거 레시피 바꿨어요? 아니요. 그냥 더 정성 들였을 뿐이에요. 춘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김기섭의 시선이 주방 안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이재한이 국을 저어가고 있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김기섭이 물었어요. 아, 저희 친척 어른이세요. 춘우가 재빨리 대답했죠. 잠깐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본 것 같은데. 김기섭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날 이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맛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죠. 춘우는 기뻤지만 한편으로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재한을 물어봤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춘우는 국밥을 내왔죠. 여자는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죠. 이 맛은.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주방 쪽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재한이 국을 저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여자의 눈이 더 커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춘우를 불렀어요. 사장님, 실례지만 주방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냥 친척이에요. 춘우가 경계하며 대답했죠. 혹시 이재한 선생님 아니세요? 여자의 질문에 춘우는 얼어붙었어요. 누구시길래 그런 걸 물으시죠? 제 명함입니다.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지역신문 문화부 기자 윤지혜. 춘우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요식업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예요. 윤지혜가 말했죠. 최근 이 가게 맛이 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맛.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던 맛이에요. 30년 전이요? 네. 제 아버지가 이재한 선생님 레스토랑 단골이었거든요. 윤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깊은 국물 맛, 재료 다루는 방식. 분명 그분의 솜씨예요. 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춘우가 당황하며 말했죠. 그분은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사장님, 윤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음식 기사를 써왔어요. 이재한 선생님을 찾아 헤맸죠. 3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전설의 셰프. 그분이 여기 계신 거 맞죠? 춘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발 기사 좀 쓰게 해주세요. 윤지혜가 간곡하게 말했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국 요식업계의 전설이 돌아왔다는 걸. 안 됩니다. 춘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요. 더 이상 말씀하시면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춘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윤지혜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두고 갈게요.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가 나간 후 춘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재한이 주방에서 나왔죠. 들었어, 춘호야. 선생님, 괜찮아. 내가 잘 막아줬어. 이재한이 춘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춘호의 마음은 복잡했죠. 그날 밤 영희와 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당신 괜찮아요? 영희가 물었죠. 솔직히 모르겠어. 춘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알리는 게 맞는 건지.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죠.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윤지혜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주방에 계신 분 뭔가 대단한 사람 같던데 혹시 유명한 요리사 아니에요? 소문은 점점 퍼져갔죠. 춘호는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죠. 국밥 2그릇이요. 그들이 앉으며 말했어요. 춘호는 국밥을 내왔죠. 두 남자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이 맛이야. 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이 춘호를 불렀어요. 사장님, 주방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주방장은 제가 전부예요. 춘호가 거짓말을 했죠. 아니, 안쪽에 계신 그분 말이에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서울타워 레스토랑 관계자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죠. 최고급 레스토랑을 준비 중인데 이재한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춘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 없어요. 사장님, 우리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이 맛은 이재한 선생님 말고는 낼 수 없어요. 연봉 2억, 아니 3억 드리겠습니다. 조건 말씀해 보세요. 저희 말씀 다 들으셨죠? 춘호가 소리쳤어요. 그런 분 없다니까요. 나가세요. 두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일어섰죠. 명함은 두고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가자 춘호는 주저앉았어요. 이재한이 주방에서 나왔죠. 미안해, 춘호야. 나 때문에.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춘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을 찾으니까. 그날 밤 춘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고민했죠.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춘호는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한 손님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SNS에 글이 올라와 있었죠. 전설의 셰프 이재한, 작은 국밥집에서 발견. 윤지혜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자세한 묘사가 있었죠. 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 기자들, 구경꾼들. 이재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사인 받을 수 있나요? 춘호는 가게 문을 잠그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이재한은 주방 깊숙이 숨어 있었죠. 춘호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한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다들 그만하세요. 이재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늙은 요리사일 뿐이에요. 전설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와, 정말 이재안 선생님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이재안은 그 빛에 압도당하는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춘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다들 나가세요. 춘호가 팔을 벌려 이재안을 가렸어요. 이분은 제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원하시는 건 조용한 삶이에요. 춘호의 목소리가 울렸죠. 명예도, 돈도, 유명세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심으로 음식 만들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춘호는 절망했죠. 그때 영희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영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분은 30년 동안 세상을 피해 숨어 사셨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사랑했으니까요. 이분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나셨어요. 영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또다시 이분을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영희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재안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이재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에요.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여기서 제자와 함께 조용히 국밥 끓이고 싶을 뿐이에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 다시는 요식업계로 돌아오지 않으실 건가요? 이재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미 돌아와 있어요. 그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이 작은 국밥집이 제 무대예요. 10명의 손님에게 진심을 담아 음식 만드는 게 100명 앞에서 쇼하는 것보다 제게는 더 소중해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죠. 플래시도 멈췄어요. 한 노인 손님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둘 사람들이 따라 박수쳤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재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진짜 요리사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가 제 자리예요. 기자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가게가 텅 비었어요. 춘호, 영희, 이재안 셋만 남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춘호가 물었어요. 이재안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이제 진짜 끝이 난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40년의 여정이 마침내 평안을 찾은 순간이었죠. 소동이 지나가고 가게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재안을 귀찮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히 국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만 남았어요.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재안은 매일 아침 주방에 섰어요. 춘호와 영희와 함께 국을 끓이고 물을 썰고 손님을 맞이했죠. 셋이 함께하는 시간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춘호는 느끼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오늘은 쉬세요. 춘호가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재안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죠. 영희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며칠 후 이재안이 주방에서 쓰러졌어요. 선생님, 춘호가 달려가 부축했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이재안이 힘없이 웃었어요. 병원 가봐야 해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재안이 말하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춘호와 영희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죠.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의사가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춘호가 다급하게 물었죠.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의사의 말에 춘호는 얼어붙었어요. 영희는 입을 막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CT를 찍어봤는데 종양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랫동안 방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년은 됐을 거예요. 얼마나 남았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길어야 한 달. 아마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희가 남편을 부축했지만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치료는요? 수술은요? 춘호가 애원하듯 물었어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됐어요. 수술도 항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통증 관리만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2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재아는 깨어나 있었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춘호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들었구나. 이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춘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재안은 천천히 춘호를 바라봤어요. 알고 있었어, 춘호야. 선생님, 1년 전에 진단받았어. 이재안이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오신 거예요?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기 전에 보고 싶었어. 내 마지막 제자를.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지. 내가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는지. 선생님, 춘호는 이재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국밥을 먹고 알았어. 이재안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가 평생 찾던 답이 거기 있었어. 마음을 담은 음식, 사람을 위한 요리. 넌 그걸 지키고 있었어, 춘호야. 춘호는 소리내어 울었죠. 영희도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재안이 말했어요. 춘호야, 내 가방 좀 가져다 줄래? 가방이요? 네, 병원 올 때 가져온 그 낡은 가방. 춘호는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이재아는 가방을 열어 공책을 꺼냈죠. 그 유명한 레시피 공책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지? 이재안이 공책을 쓰다듬었어요. 40년 동안 내가 써온 모든 레시피가 담겨 있어. 선생님, 근데 춘호야,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아직 못 봤을 거야. 이재안이 공책 맨 뒤를 펼쳤어요. 거기엔 봉인된 페이지가 있었죠. 종이로 붙여져 있었어요. 이걸 열어봐. 이재안이 공책을 건넸어요. 춘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엔 선생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춘호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40년 전 나는 너에게 화를 내며 떠났다. 내가 요리의 본질을 모른다고, 돈만 쫓는다고 실망했다. 하지만 춘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였지. 나도 한때는 명예에 취했고 권력에 무릎 꿇었으니까. 30년을 떠돌며 깨달았어. 진짜 스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걸. 춘호야, 넌 나를 뛰어넘었어. 나는 명예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넌 명예 없이도 자리를 지켰어. 나는 세상과 싸우다 졌지만
넌 세상 속에서 이겼어. 내 국밥에는 내가 평생 찾던 게 담겨 있었어. 진심이야. 사랑이고. 그건 어떤 미슐랭 별보다 어떤 상보다 가치 있는 거야. 이제 나는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어. 내 마지막 제자가 진짜 요리사로 살고 있으니까. 춘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못 지킨 약속, 내가 대신 지켜줘.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요리야. 사랑한다.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야. 너의 스승, 이재한. 춘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영희도 옆에서 함께 울었죠. 이재한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춘호야, 울지 마. 이재한이 손을 뻗었어요. 나는 행복해. 마지막에 너를 만났으니까. 선생님, 그리고 춘호야. 이재한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내일 퇴원할 거야. 네. 안 돼요. 병원에 계셔야죠. 아니야, 나는 가게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이재한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너와 영희와 함께 주방에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날, 이재한은 퇴원했어요. 의사는 반대했지만 이재한의 뜻을 꺾을 수 없었죠. 세 사람은 가게로 돌아왔어요. 이재한은 주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역시 여기가 좋아. 이재한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국밥 좀 끓여볼까? 선생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춘호가 말했지만 이재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셋이. 세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섰어요. 이재한이 물을 썰고 춘호가 국물을 끓이고 영희가 밥을 지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국물이 끓어오르자 이재한이 맛을 봤어요. 완벽해. 이재한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음식이야.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권력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세 사람은 함께 만든 국밥을 한 그릇씩 떠서 앉았어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맛있네. 이재한이 눈을 감고 말했어요. 40년 만에 먹어보는 진짜 내 음식 같아. 선생님, 춘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춘호야, 고맙다. 이재한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나는 행복한 요리사로 죽을 수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의 추억들, 웃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것을 나눴죠. 이재한은 편안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선생님, 이제 쉬세요. 춘호가 말했어요. 그래, 좀 피곤하네. 이재한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죠. 춘호가 부축했어요. 안방으로 모셨어요. 이재한은 침대에 누웠죠. 춘호야. 네, 선생님. 내일 아침에도 국밥 끓여줘. 이재한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마지막 국밥이 먹고 싶어? 네, 선생님. 꼭 끓여드릴게요. 춘호가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고맙다, 춘호야. 이재한이 눈을 감았어요. 정말 고맙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춘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죠. 주방으로 가서 불을 켰어요.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싶었어요. 물을 하나하나 정확히 0.3cm로 썰었죠. 국물 온도도 온도계로 확인하며 82도를 맞췄어요. 모든 동작이 기도 같았어요. 영희도 일어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아침을 준비했죠.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주방을 채웠어요.
1시간 후 완벽한 국밥 한 그릇이 완성됐어요. 춘호는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춘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 끓였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이재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선생님? 춘호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재안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어요. 선생님.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하지만 이재안은 대답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춘호는 이재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영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알아차린 그녀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이재안을 지켜보며.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이재안의 얼굴을 비췄죠. 춘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국밥 그릇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선생님, 끓였어요. 춘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약속대로 아침 국밥이에요.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옆에 이재아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영희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화려한 조문객도 언론도 없었죠. 춘호와 영희, 그리고 몇몇 단골 손님들만 함께 했어요. 김기섭도 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기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괜찮아요. 춘호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행복하게 가셨으니까요. 연결식이 끝나고 춘호는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가방, 해진 코트, 그리고 그 레시피 공책. 공책을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씨가 있었어요. 어젯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것 같았죠. 춘호야, 고맙다. 너와 함께한 마지막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제 편안히 간다. 국밥 맛있게 끓여라.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춘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는 문을 닫고 있었죠. 춘호는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영희가 옆에 앉았어요. 당신,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없이 어떻게 국밥을 끓여요? 춘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당신이 계속하길 바라실 거예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지키고 싶었던 것, 우리가 지켜야죠. 춘호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죠. 그날 저녁 춘호는 다시 주방에 섰어요. 불을 켜고 솥을 올렸죠.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0.3cm 정확하게.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82도, 감칠맛이 살아나는 온도. 모든 동작에 선생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도 옆에서 밥을 지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요리했어요. 마치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다음 날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간판 아래 작은 명패를 하나 걸었죠. 이재한 선생님을 기리며. 첫 손님은 김기섭이었어요. 사장님, 다시 열어서 다행이에요. 김기섭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요. 춘호가 대답했죠. 국밥을 내왔어요. 김기섭이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우와, 이 맛. 김기섭의 눈이 커졌어요. 더 깊어졌네요. 뭔가 전보다 더 따뜻한 맛이에요. 춘호는 미소 지었어요.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그 말에 김기섭도 웃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조용히 국밥을 먹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춘호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춘호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요리사의 보람. 저녁 영업이 끝나고 춘호와 영희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여보,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희가 말했어요. 이 집 국밥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춘호는 웃었어요. 선생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선생님 듣고 계실 거예요. 영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분명히 웃으며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춘호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춘호는 레시피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재한 선생님께. 선생님이 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국밥을 끓입니다. 무는 0.3cm로, 국물은 82도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었어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음식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레시피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40년 전 저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40년 후 다시 돌아와 저를 깨워주셔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명예는 이름이 아니라 남은 마음이라는 걸. 선생님이 제 국밥에 남겨주신 그 마음을 저도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요리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 박춘호. 글을 다 쓰고 춘호는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춘호는 그 별을 보며 웃었어요. 선생님 잘 계세요. 다음 날 아침도 춘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에 불을 켰죠. 영희도 함께 일어나 옆에 섰어요.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오늘도. 춘호가 대답했죠.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국물이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특별했어요. 이 국밥을 먹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만드는 아침이었으니까요. 간판에 불이 켜지고 골목에 빛이 퍼졌어요. 춘혼의 국밥.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자리.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춘호와 영희가 함께 인사했죠. 손님은 자리에 앉았고 춘호는 정성껏 국밥을 내왔어요. 손님이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미소 지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그 말에 춘호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죠. 선생님 봤죠? 오늘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이재한도 웃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제자가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진짜 명예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이제 춘호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국밥 한 그릇에 그 마음을 담아 세상에 전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